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네, 오늘도 어느새 진짜 고정이 되어버린 박평 박혜진 선생님을 모시고 멋진 문학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부터 댓글부터 살펴보고 가지요. 네, 닉네임 환희 쓰시는 분인데요. 어맛 신기해서 다시 댓글 답니다. 아버지의 가계부 편을 듣고 평소 경제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아들에게 저는 경제 공부가 처음인데요 와 넛지를 사서 식탁 위에 놓았더니 아들 녀석이 저 넛지 이미 읽었는데요 해서 같이 신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피지컬 컴퓨팅을 공부하는데 컴퓨터에 너무 관심 없는 녀석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었는데 조광수 교수님 책이 딱이네요. 야호! 아직 1화만 들었지만 센서가 아주 중요하지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 밤에 바로 책 주문했습니다. 크크. 두 분과 게스트분들은 감기 조심을. 출판사는 책걸상에게 광고를. 네. 오! 훌륭한. 네, 환희님 엄청 센스 있으시네요. 네. 네, 두 분과 게스트는 감기 조심을, 출판사는 광고를. 출판사 관계자들이 들어야 될 텐데. 네, 저희의 마음 아닙니까? 자, 근데 경제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아들. 야, 중학생인데 벌써 넛지를 읽었어. 예, 넛지가 재밌는 책이긴 하지만 사실 중학생이 단숨에 읽어서 소화하기에는 그게요. 중학생이 보기엔 좀 어려운데. 중학생은 경제 관련해 가지고 어디까지 배우지? 중학교 다닌 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근데 뭐 그 저랑 그 친분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요즘 좀 이렇게 뭔가 아는 척 하려고 하는 중학생들은 무슨 총균세 같은 거 읽고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뭐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뭐 이런 거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읽었을 법도 한데 그 친구들이 수요 공급의 법칙은 배웠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서점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린이들에게 맞춰진 경제학 도서들 그리고 뭐 절약에 대한 것, 돈에 대한 책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저랑 친분이 있는 그 셀러브리티 중에서 시사평론 하시고 저기 진행도 하시는 정관용 선생님 계시잖아요. 정관영 선생님이 누군지는 압니다만 그분을 셀러브리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많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름 석자 정도는 다들 아시네. 네네네. 그 전 직장에 있을 때 이제 선배 후배로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은 그렇게 실천에 못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녀 계획이 있거나 혹은 애들이 태어나는 때마다 이제 족족 덕담이라고 하시는 얘기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한테 존댓말을 써라. 본인은 존댓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집에도 TV 있을 걸?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찌감치 경제 교육을 시켜라. 이 세 가지를 항상 좀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주변에 이렇게 그 아이들을 좀 잘 키우는 지인들을 보니까 그 세 가지를 한 지인들이 있더라. 뭐 이런 식의. 좀 섬뜩한데요. TV도 없고 존댓말 쓰고 어려서부터 경제학에 대한 아니 개념을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주고 우리 애한테 존댓말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저한테 반말로 그러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 반말로? 반말로 그러지 마. 네. 그 아까 정관영 선생님을 셀러브리티라고 표현하면서 네. 제가 아는 셀러브리티들 중에 이런 표현 썼거든요. 아 그래요? 딴 셀럽은 누구를 압니까? 모르기만 해봐. 네. 그냥 넘어가죠. 네. YG는 진짜 셀럽은 아무도 모르는 걸로. 아 JYP도 뭐 아는 사람 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셀러브리티 알면 진작 여기 한번 데리고 왔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못 데려왔으니까 없는 걸로. 자, 닉네임 얼쑤 쓰시는 분께서 나를 보내지 마 편을 들으시고 댓글 주셨습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60대입니다. 우연히 접한 오디오 클립. 출퇴근길에 아주 만나게 듣고 있습니다. 어쩜 방송과 파업됨 시 갈아탔는지도. 이 어두워진 시력됨 시 글 한 줄 읽기도 갑갑한 때 두 분의 적당한 버무림과 갱님의 맛깔스러움은 올가을 부자가 된 듯합니다. 가주오 이식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서
복제 인간의 생각은 단순히 보면 주관적인 것 같지만 섬뜩함으로 다가오는 건 아마도 직업적인 문제겠지요. 장기 기증은 많은 이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저도 장기 기증 신청해 놓았는데 나이가 들어 써먹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면 진짜 나를 보내지 마의 스토리가 좀 또 남다르게 또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을 들어보니까. 60대도 듣는 방송이군요. 네. 기분이 출퇴근길에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얼쑤님의 댓글이 오늘 저희가 소개하려고 하는 책과 연결이 바로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장기 기증이라는 말이 네 장기 기증이라는 눈에 말이 딱 들어오네요. 꽂히네요. 자, 오늘 책 어떤 책인지 YG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오늘 책은 JYP가 나오자마자 읽고서 YG와 박형에게 추천한 책인데요. 제목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저는 처음에는 무슨 하드코어 소설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SF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 네. 이후에 네. 제목에 또 낚인. 수선이라는 말이 좀 살아있다라는 말과 거리가 굉장히 있고 또 제목이나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네. 좀 생경하지만 또 그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불어를 잘 모르지만은 불어 원제가- 원제가 네. 딱 그렇게 돼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직역의 느낌이 좀 네, 있죠. 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그 영어로 하면 리페어가 그런 거 예, 같아요. 네. 예, 불어죠. 리페어의 불어가 제목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자, 이 책은 소설입니다. 일단 소설이고 소설인데 24시간 동안을 다루는 소설이고 네. 첫 장면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는 젊은이가 나오고 그 젊은이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그 사람이 부모의 동의를 거쳐서 이제 장기 기증을 하게 되고 그 장기가 다른 사람들의 몸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다룬 소설. 네. 끝. 네. 네. 아주 단순한 플롯인데 이게 이제 장편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JYP가 요약한 것만 들으시면 애청자분께서는 약간 장기 기증과 관련된 정보가 집약돼 있는 어떤 소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소설 자체는 굉장히 시적이에요.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좀 긴 산문시를 읽는 듯한 음.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힐빌리의 노래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책 좀 읽는다는 빌 게이츠. 셀러브리티죠. 예, 셀러브리티죠. 진짜 셀러브리티죠. 우리가 절대 부를 수 없는. 근데 내가 책을 추천하면서 시적이라는 말을 써보는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놀라운 책. 이번 여름의 필독서이다. 올해 여름에 이번 여름에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빌 게이츠가 추천을 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희도 소설 읽으면 이제 약간 두 가지 정도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구조로 소설이 쓰여졌나 이런 것들을 보죠. 처음에는 뭐 이제 무슨 얘기지 이런 게 관심을 끌지만 소설을 읽고 났을 때는 그 소재를 어떻게 풀어냈는가 하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24시간 동안 그 장기 기증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무수히 많은 그 시선들, 심리들을 계속 파편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 장기 기증을 둘러싼 질문들이 아주 절묘한 상황에서 다 튀어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 표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시적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소설 이렇게 카피 쓸 때도 그렇고 근데 정말로 시적이고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이걸 읽고 약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네. 좀 방황했어요. 거실에서. 방황을 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JYP 박평이랑 제가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방송을 이제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약간 소설 특히 이제 소설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취향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JYP 다음에 이제 제가 읽고 박평이 제일 마지막으로 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만났을 때까지 박평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를 안 읽었단 말이에요. 제가 박평한테 강추했잖아요. 읽으면서 이거 박평 취향이다.
박평 너무 좋아하겠다.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이 내 심리 상태가 너무 사람들이 예측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어서 정말 이럴 건가 했는데 이 책을 만나기 위해서 책걸상에 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소설이었어요. 진짜 소설을 잘 쓰더라고요. 네. 사실 약간 웃긴데요. JYP는 추천하긴 했습니다만 JYP 취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JYP는 그냥 제가 그 JYP 심리 상태를 그 반추해 보면은 나는 먼저 읽었는데 이걸 그냥 보낼 수 없다. 아깝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먼저 읽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도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장기기증 뭐 수술실에도 들어가 봤고 그리고 또 저기 자기 자랑 한번 하셔야죠. 뭐요? 박사학위도 있으시잖아요. 아이 뭐 됐고요. 그거는 너무 많이 하면은 청취자분들 싫어하세요. 이미 충분히 싫어하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이식 환자 옆에서 뭐 밤도 새봤고 그리고 이제 의학 관련되는 소설 같은 것도 뭐 평균치보다는 좀 더 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구조랑 소개글을 보니까 야 이거 장기 기증을 둘러싼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24시간 안에 녹여내서 장편을 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과연 잘 썼을까? 보니까 의사 출신 작가도 아니고 이쪽 분야랑은 전혀 관계 없는 분인 것 같은데 과연 취재를 얼마나 잘했을까? 이런 약간 이제 삐딱한 시선으로 그래 얼마나 잘 쓰나 보자 뭐 이런 심정으로 이제 쭉 봤는데 네가 작가면 작가지 의사냐 뭐 이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솔직히 아니었지만 YG나 박평은 굉장히 좋아할 것만 같은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 다음에 놀랍도록 잘 썼어요. 맞아요. 네, 취재를 정말 잘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취재를 잘하는 작가는 어쩌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취재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을 설명적이지 않고 적정한 상황에서 적정한 톤으로 어떻게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설명이 좀 지치거든요. 사실 따라가다 읽다 맞아요. 보면. 근데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전혀 그렇게 설명적이지 않고요. 아주 매력적으로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JYP가 방금 YG 취향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제 취향은 좀 다들 두 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좀 서사가 강한 취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사가 강한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 같은 경우는 장기 기증이라는 이벤트에 관여하는 각각의 삶과 내면의 미묘한 변화나 떨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전체적인 스토리가 독자에게 전달이 되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딱 YG 취향은 아니었는데 읽으면서 야 이건 박평 취향이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빌 게이츠가 얘기한 대로 정말로 이게 독특한 소재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풀어냈구나. 야, 이 작가 대단한 작가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가죠. 네. 이 작가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보죠. 뭐 작가 이름은 뭐 네, 하는 작가 사람이에요? 이름은 마일리스트 케랑갈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젊은 작가는 아니에요. 67년생이니까 이제 프랑스 문단의 중진 정도 되는 작가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가 처음 소개되는 책인데 어쨌든 프랑스 안에서는 어쨌든 상당한 그 문학적인 성취를 인정받고 팬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작가인 것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성이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에서 좀 문학적인 성취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수상을 했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메디치상 같은 그런 상들 거의 다 수상을 했고 그리고 또 작품이 출간되자마자 뭐 언론이라든가 평단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작가이고 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꽤 호평을 받으면서 또 프랑스 내부에서는 팔리기도 많이 팔린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면밀하게 취재해서 소설을 쓰는데 좀 특화돼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 장기 기증에 대한 취재를 열심히 해서 쓴 소설이고 그 전작인 다리의 탄생 같은 경우는 번역되진 않았지만 그 교량에 대한 맞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잘 드러나는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해외 소설 읽을 때 이렇게 전문 지식 정보들을 그 취하는 데에서 좀 즐거움을 얻는 독자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읽으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정보를 보면서 어떻게 다리 만드는 일을 가지고 소설을 썼다는데 그건 또 어떤 소설일까 하고 너무나 궁금했고 제가 이제 그 대목에서 약간 좀 이제 그 국내에 나오는 소설들이랑 좀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기도 했는데 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24시간 동안의 장기 기증 이야기이고 제가 또 이 책을 읽기 전에 공교롭게도 그 올해 이제 많은 분들이 화제작이라고 꼽은 온다리쿠의 꿀벌과 천둥이라는 책을 또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은 정말 그 피아노 콩쿠르 예선과 본선 무대만 가지고 또 굉장히 긴 소설 한 편을 딱 완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작가의 취재와 그리고 소재의 독특함 그리고 굉장히 한정되고 독특한 소재를 풀어내는 장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야 되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그렇죠. 전통이 거죠. 강하지 않죠. 네, 강하지 않죠. 최근에 작가들 중에서 저는 임성순 작가가 좀 그런 경향의 소설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극해 같은 작품은 이제 고래를 잡는 포경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일본에 가서 취재를 네. 상당히 열심히 해서 쓴 소설이고 실제로 보면 그 포경선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작가들 군이 조금 더 많아지면은 이제 독자분들도 더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JYP가 이제 그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이제 이 책을 이제 들여다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잠깐만 했는데 임성순 작가는 그 뭐의 정석이죠? 자기 개발의 정석 쓰신 네, 맞습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자기 개발의 정석이라는 책을 박평이 추천해가지고 네, 봤는데 네. 저는 아직 못 읽었어요. 참 재밌는데요. 네, 그것도 이게 그것도 취재를 상당히 많이 네, 취재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약간 하고 전립선 19금 요소가 연애대. 많은 네, 네. 책이죠. 19금이 많아서 저희 방송에서는 다루기가 조금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뺐습니다. 아주 네. 잘 썼죠. 잘 썼어요. 네, 네. 근데 그분도 참 취재를 네, 많이 네. 하세요. 네. 아까 JYP가 그 이 책을 이제 처음에 약간 삐딱한 시선을 두고 읽었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 그 의사로서 그리고 장기 기증을 직접 경험해 본 분으로서 그리고 또 JYP가 아까 그냥 겸손한 척 슬쩍 그냥 입을 닫았는데 사실 JYP가 이제 의료법 윤리로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기 기증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학문적인 관심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책에 실린 리얼리티가 한국이랑 프랑스라는 의료 환경의 차이를 염두에 두더라도 약간 전문가가 보기에 매우 리얼합니다. 그러면 매우 리얼하고요.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기증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으면은 그냥 이 책을 읽으면은 장기 기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그냥 억셉트해도 된다는 얘기군요. 네, 거의 뭐 교과서로 써도 될 수준으로 정확하다고 정말요? 볼 수 있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기증자,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 장기를 받을 환자, 받을 사람의 가족, 그리고 장기를 적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의사, 또 그거를 이어붙이는 의사를 비롯한 또 의료진,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사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그 다음에 장기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을 만나서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처음 말을 꺼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 코디네이터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그런 등등.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은 뇌사자의 어떤 뭐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소설처럼 교통사고가 났는데
뇌사에 빠진 사람이 있고 살아난 사람이 있고 했을 때 뭐 음. 그런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장기 기증 특히 이제 사고로 인해서 뇌사가 발생하여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질 때 관련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실제로 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고민, 슬픔 이런 것들은 정말 잘 그려져 있다. 그리고 한국하고도 거의 우리나라도 지금 뭐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중간중간에 코디네이션을 해주는 기관도 다 있고 네. 뭐 거의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여기 소생의학과라는 말이 네.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을 반반 정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야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응급의학과에서 다르고, 받은 다음에 네. 각 이제 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뇌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맨 처음에 의학적인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쭤보는 건데 소설의 도입부에서 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생생해 보이는데 피가 도니까 몸에서 근데 이제 의료진은 이제 죽음이라고 판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갈등 같은 게 이제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좀 이렇게 그 지금 정확하게 죽음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JYP가 좀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요? 대본에 없는 질문을 의사 선생님. 네. 원래 전통적으로 죽음의 정의는 심장이 멈추었을 때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지. 네. 네네.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고 심장이 뛰면 살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심장이 안 뛰면 피가 안 돌 테고 그렇죠. 그렇죠. 네. 피가 안 돌면 어쨌든 몸에 여러 가지가 괴사, 특히 뇌가 괴사가 될 테니까. 근데 뭐 피가 안 돌면 네네. 심장이 안 뛰면 당연히 뭐 온몸이 네네. 다 이제 세포가 죽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두 번째 정의가 하나 생긴 거죠. 뇌만 죽으면 뇌가 완전히 죽었을 때 심장은 뛰고 있지만 뇌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을 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애청자분들은 근데 어떻게 뇌가 죽었는데 심장이 뛸 수가 있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JYP 저런 당황하는 모습. 당황하셨네요. 네. 굉장히 당연한 질문인데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군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심장이 계속 뛰고 있지만 뭐 가령 뭐 뇌출혈이 생겼다든지 뭐 해가지고 뇌 세포는 다 죽은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뭔가 이제 그 정상적인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뇌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숨을 쉬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뭐 말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감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 숨을 쉬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뇌가 제일 안쪽에 있거든요. 네. 가장 동물적인 부분. 근데 그 부분이 죽으면은 숨을 안 쉬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외상을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인공호흡기가 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하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뇌만 다친 거예요. 네. 근데 뇌세포는 비가역적입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아요.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뇌만 딱 다쳤고 심장이나 다른 몸의 모든 장기들은 다 건강한 상태인데 이 사람은 인공호흡기를 떼면은 죽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는 계속해서 뭐 한동안 뭐 꽤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상태. 그거를 보통 이제 뇌사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 정의가 필요해진 이유는 사실 이식 수술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네. 이식 수술이라는 게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뭐 딜레마적이긴 하겠지만 그 기계를 계속 유지하면은 계속 살아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뭐 폐렴이 생긴다든지 다른 합병증이 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돌아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한
몇 주, 몇 달 뭐 이렇게 계속 길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자연사 할 때까지. 자연사 할 때까지. 자연사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장기기증이라는 기술이 생기면서부터는 뭐 좀 웃긴 말이지만 아까운 거죠. 나머지 모든 건강한 신체의 부분들이. 네. 그래서 이 장기를 이왕 죽을 것이 확실한 사람이니까 이왕 죽을 거고 죽으면 다 뭐 땅에 묻든지 태워버리든지 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장기를 건강한 그 싱싱한 장기를 다른 환자한테 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가령 심장을 떼냅니다. 심장을 떼어내서 다른 사람한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심장이 없어지면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떼내기 전에는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을 적출해 낸다는 거는 네. 그러면 살인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죽은 걸로 치자. 죽음의 그 기준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죽음의 기준을 바꾼다기보다는 추가한 거죠. 추가한 거죠. 네, 죽음의 정의는 원래 심장이 안 뛰는 것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뇌가 심장이 안 뛰어도 죽은 거지만 뇌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도 죽은 걸로 한다. 그 뇌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서 인공적인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제 그 신체 기능의 정지가 거의 확실할 때 아니요, 거의 확실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100% 100% 확실할 때. 예.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식물 인간 이런 거 떠올리시고 뭐 드라마 보면은 1년 있다가 깨어나기도 하던데 하고 그분은 뇌사 상태가 아닌 겁니다. 식물 인간과 뇌사는 전혀 다른 종류예요. 네. 그래서 소설에서도 그 죽음을 판단하는 의사와 실제로 장기 기증 그 절차에 그 참여하는 의사는 또 별도로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 판단이 객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또 약간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윤리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 생길 수 장기가 필요한 의사가 장기를 내주는 환자의 뇌사를 판정을 할 때 장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덜 죽었는데 죽었다고 판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뇌사의 기준 또 장기 이식과 관련된 절차를 만들 때부터 네. 그 뇌사 판정은 장기 기증 수술을 한 장기가 필요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미국에서 이런 그 뇌사를 판정하는 시간을 놓고서도 약간의 그런 여전히 그런 논쟁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논쟁은 있어요. 네, 약간의 논쟁. 그러니까 그 약간의 논쟁이라는 게 또 굉장히 장기 이식 산업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뇌사를 판정하는 시점이 조금이라도 더 당겨지면은 훨씬 더 좋은 상태의 장기들을 좀 더 오랫동안 뭐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제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자라는 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맥락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무슨 장기 뭐 밀매 같은 것도 좀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것일수록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또 약간의 그런 알력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은근 이렇게 다 주면서 예 독자들에게 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기회도 주는 그런 장치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 이 들으시는 분들이 막 상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도 많이 주고, 근데 시적이기도 한 문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이 걸까?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가장 많이 반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죽음을 다루는 소설들은 사실 정말 많고.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정말 수많은 작가들이 죽음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 소설도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죽음을 굉장히 육체적이고 직물적이고 물질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병원 사람들이죠. 그리고 반면에 죽음이 정말 심리적인 문제고 기억의 문제고 추억의 문제고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없는 그 가족들이 있고 이 두 사람들의 언어가 이 두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마다 언어들이 계속 바뀝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의사들이 어떤 이식 대상으로서의 심장을 이야기할 때 그 언어는 정말 메스처럼 이렇게 날카롭고 차갑고요. 반면에 이 기억과 사랑과 이 아들 가족의 그 심장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언어는 또 완전히 다른 시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가 교차하는 순간에 어떤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그 교차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그 장기 기증을 어떤 좀 다큐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매력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읽고 나서 거실에서 방황을 당했다는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거실에서 방황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예, 그러니까 박평이 셀러브리티면 박평을 방황하게 만든 소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끝이고 오히려 끝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심장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옮겨가기까지의 그 24시간인데 네. 죽음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소설이었고 사실 이 제목만 봐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약간 짐작이 짐작이 가능하기도 가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게 약간 좀 이제 하드고스러운 제목인데, 근데 소설을 읽다 보면은 되게 공감이 가요. 이게 왜 이 제목을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제목으로 했는지. 사실은 어떤 사람이 떠나면 진짜 수선받아야 될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그 떠난 사람이 남긴 장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역시 그 시적인 네. 함축이 들어있는 그런 제목인 거죠.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그 장기 이식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들은 사실 그 당사자를 굉장히 도구적으로 보이게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결국은 어떤 사람을 또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그 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과 또 어떤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는 아주 느슨하게 연결돼 있는 그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그 아마 이제 여기까지 들은 애청자분들이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주인공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냥 24시간 동안 장기 기증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몫에 그 이제 자기 몫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독특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시점에 예를 들어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들에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기 기증을 설득하는 장면만 그 코디네이터에게 몫을 줬다면 사실 이 소설이 그렇게 빛나지 않았을 텐데 이 소설은 그 각각의 개인의 또 개인사적인 스토리들을 또 굉장히 함축적으로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인간이다라는 거죠. 다 캐릭터가 살아있죠. 예, 캐릭터가 네. 살아있죠. 조연들도 다 캐릭터가 살아있는. 심지어 조연들까지도. 예,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을 때 그게 뭐 이렇게 가식적이거나 아니면은 차갑게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하는 말처럼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다들 입장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그게 어떤 특정 시점에서 비춰지지 않고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소설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평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더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가령 이 가족들의 얘기를 좀 더 들려줬으면 좋겠고 이 슬픔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묘사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다 끊어지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반복들이 좀 깊이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소설들이 크게 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YG가 좋아하시는 그 스티븐 킹 소설처럼 깊이 들어가서 뭔가 심연의 바닥에 막 닿는, 그러니까 몰입도가 굉장히 높고 그 몰입감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그런 소설들이 있고 네. 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처럼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이 그냥 나옵니다. 근데 그게 각각 어떤 파동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읽는 동안에는 그냥 뭐 나쁘지 않다 하고 읽었는데 그 이제 파동들이 부딪히면서 계속 물결을 만들어내서 사실
읽고 났을 때 책을 덮었을 때 그 물결들이 굉장히 일렁일렁하는 소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약간 그런 류의 소설일 거고, 네, 그래서 그 각각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탁월한 소설. 그렇죠. 그러니까 박평이 지금 굉장히 지금 딱 정확하게 요약을 잘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스티븐 킹의 소설을 좋아하지만은 스티븐 킹의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을 읽는 순간에 몰입을 하고 나서 소설이 끝나고 나면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영화관 갔다 나오는 영화관 것처럼. 갔다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건 사실 스티븐 킹의 작품 철학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스티븐 킹이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자기는 글을 쓸 때 책상이 방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구석에 있는 걸 의미를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은 삶이 있고 소설이 있는 거지 소설이 있고 삶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라서 여기저기 인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 마일리스트 캐란갈의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위해 소설은 그 소설을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약간 삶이랑 겹치는 여러 가지 광경들을 생각을 하고 하고 소설이 끝난 다음에도 그 굉장히 시적으로 지금 박평이 표현한 것처럼 그 소설의 찰랑찰랑거리는 그 일렁이는 물결이 삶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자꾸만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제가 거실을 부유했던 이유죠. 네네네. 부유, 네. 약간 방황, 지금은 부유, 네. 살랑살랑. 이 두 분이 뭐 시적인 소설 한 권 읽더니 아주 뭐 말들도 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1부는 이 정도에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